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피를 나눈 가족이 오히려 가장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거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의 아픔을 넘어 혈연을 뛰어넘는 진짜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60대 여성입니다. 고려장이라도 당했냐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끔찍한 짓을 당했죠. 하나뿐인 남편, 재산, 심지어는 제 목숨까지 모든 걸 다 잃을 뻔했으니까요. 설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놈이 제 등에 칼을 꽂을 줄은 정녕 몰랐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피해 복수를 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면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그런 허황된 꿈도 버렸죠. 고아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에게조차 버려졌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지. 어릴 때부터 난 결함이 있는 사람, 평범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 치부하며 살았네요.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올려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원래 그이도 저와 같은 보육원에서 나고 자란 고아였는데요. 제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걸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당시엔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성인이 된 남편이 먼저 보육원을 나가던 날 그러더군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알았지. 제 부모에게 듣고 싶던 말을 그이가 해주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게 네가 뭔데 날 데리러 와 하고 대꾸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미래의 내 신랑이 뭐긴 뭐야. 은주야, 환영해. 너 색시 사물어 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또 혼자 울지 말고, 알았지? 하고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저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더랬죠. 그 고백에 그제야 저도 제 마음을 깨달았어요. 정확히 2년 뒤에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성인이 돼 보육원을 나오던 날 바로 저를 데리러 왔죠. 큰 소리 쳤던 것처럼 성공하진 못했더라고요. 작은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더군요. 미안해, 은주야.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청혼하고 싶었는데 참나 미안할 것도 많다. 내가 언제 부잣집 사모님 하고 싶대. 내가 되고 싶은 건 한민수 아내였어. 이렇게 잊지 않고 데리러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민수야. 우리 잘 살자. 너하고 나 닮은 예쁜 아기도 낳고 우리 부모들하고는 다르게 버리지 말고 잘 키우자. 저희 부부는 식도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뒤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볕도 안 들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지하 단칸방이었는데요. 부엌에서 쥐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에게 안겨 울었던 일이며 비 오는 날 온 집안이 물에 잠겨 쓰레받기로 빗물을 퍼냈던 일이며 이미 지나간 과거라서 미화된 걸까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난 속에서도 저희 두 사람 참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무렵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나왔죠.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참 예쁘고 귀하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먹는 입이 하나 늘어나니 그만큼 더 큰 돈이 필요하더군요. 요즘에야 아가씨들이 하도 애를 안 낳으니 나라에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해준다지만 저희 때야 뭐 그런 게 있었나요?
키우는 건 온전히 부모의 몫이었죠. 남편도 저도 천의 고아라서일까요? 없는 살림이지만 아이만큼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이는 것, 입히는 것, 하다못해 장난감까지도 남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만 샀죠. 언젠가부터는 남편 혼자 버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저도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했네요. 사장님 손맛이 워낙 훌륭해서 손님들로 늘 만석인 가게였는데요. 아랫마을 입소문이나 옆 동네에서도 찾아오더니만 나중엔 텔레비전 방송에도 소개가 됐어요. 몰랐는데 그렇게 한번 유명 맛집이 되면 돈을 아주 자루째 쓸어 담더군요. 재료값이며 인건비며 빼고도 월에 1,000만 원 돈이 남더라고요. 사장님은 제게 음식 조리 비법이며 운영 방법 같은 걸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한 10년을 배우고 나니 이제 그만 제 가게를 차려보라고 하더군요. 퇴직금 조로 500 정도 돈도 보태주겠다면서요.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는 사장님의 작은 배려였죠.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보육원 시절부터 갖고 있던 뿌리 깊은 열등감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었죠. 그런 저에게 용기를 줬던 건 역시나 남편이었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도 선뜻 돈까지 보태주면서 가게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지. 그치만 자신이 없어. 식당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접고 다른 일 알아보면 되지. 당신이 혼자면 모를까? 내가 있잖아. 뭔 짓을 해서든 당신이랑 우리 준호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일랑 말고 한번 해봐.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시내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한 테이블도 찰까 말까였는데요. 언젠가부터 단골들이 하나둘 생기더니만 이내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어 못 들어오는 손님들이 생길 정도였죠. 그쯤에 지역신문과 텔레비전에도 소개돼 유명세를 탔고요. 개업한 지 5년쯤 지났을 땐 명물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그때부터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매출이 남편 반년치 월급에 달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성공하니 삶의 질도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볕도 안 들던 지하 단칸방에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출퇴근할 때 쓰려고 차도 한 대 뽑았죠. 무엇보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어 기뻤네요.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고생 꽤나 하고 있었거든요. 늦게나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다는 학원이며 족집게 과외까지 아들이 시켜달라는 건 다 시켜줬어요. 그 덕분인지 아들은 저희 지역에서 나름 명문으로 소문난 국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남편은 모든 게 제 덕분이라고 했어요. 기억나. 보육원 졸업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돈 많이 벌어서 꼭 당신 데리러 오겠다고. 평생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고마워. 무슨, 우리가 같이 해낸 거지. 처음에 당신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나가게 열 생각도 못했을 거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 그런지 부부 사이도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어요. 돈, 사랑, 자식, 모아놓으니 문제될 게 없어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브랜드, 너무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 봉사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식당으로 성공하기 전에도 저와 남편이 자랐던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부 금액도 대폭 늘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육원에 내내 아픈 손가락같이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현우라는 17살 된 남자아이였는데요.
어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개돼 다른 집으로 입양이 어려운 아이였어요. 작은 아이들 사이에 끼어 늘 혼자 덩그러니 바닥만 보는 게 안쓰럽게 느껴지곤 했죠. 순하긴 또 얼마나 순한지 다른 아이들이 다리를 가지고 놀려도 한번 대거리 하는 법 없이 꼭 참기만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 보육원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그 애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따로 생일까지 챙겨줄 정도로 꽤 친하게 지냈더랬죠. 외로운 아이라 그런지 제게 금세 마음을 열더라고요. 어버이날은 저와 남편에게 종이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건네기도 했죠.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늘 부모님처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아줌마, 아저씨가 진짜 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인 걸 아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미 두 분은 제게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그 어린 게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던지 그런 식으로나마 자기 마음을 돌려서 표현한 거였죠. 맘 같아선 당장 현우를 저희 둘째로 입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했어 그 편지를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더랬죠. 그러니 사람이 피곤해서는 자연스레 현우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현우 입양에 대해 논의했어요.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둘이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냈던지라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싫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는 그 망할 거와 새끼가 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하나뿐인 아들이나 신경 쓸 것이지. 헉하면 현우. 우리 집 가난할 때 그 보육원에 돈 퍼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걔한테 퍼준 돈을 진작 나한테 썼으면 나 지금보다 더 잘 나갔을 거라고. 준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보육원에 기부했던 건 엄마가 옷 안 사고 너희 아빠가 담배 끊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한 거야. 너한테 쓸 돈 빼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아낀 돈도 자식한테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애들 다 있는 브랜드 운동화 신고 싶었고 잠바도 시장에서 산 거 말고 백화점에서 산 거 입고 싶었어. 지금은 그렇게 해주잖아. 가게 잘 된 뒤로 내가 뭐 사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거 엄마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니? 대학 들어가면서 차 뽑아달라고 한 것도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지만 해줬어. 이제 다른 집 자식들보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지낸 현우랑 좀 나눠도 괜찮잖아. 몰라. 싫어. 그 자식 얼굴 잘생겨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잖아. 다리 병신인 거 빼면 나보다 훨 잘 나가는데 그런 놈을 뭐하러 걷어줘. 그 자식이 입양되기만 하면 나 지금 나갈 거야.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애면 훈육하고 설득이라도 했겠는데 다 큰 자식이 그러니 참 난감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끝내 현우를 입양하지 못했고요. 아들 눈치가 보여 전처럼 자주 찾아가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현우는 괜찮다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를 걱정하더라고요. 요즘 가게가 잘 돼서 너무 바쁘다고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몸 챙겨가면서 일하세요. 어린 게 어찌나 속이 깊던지. 그런 아이가 끝내 성인이 될 때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한 게 참 가슴 아프더군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 둘 다 과거의 현우와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현우가 보육원을 졸업할 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장학금 명목으로 건넸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자립지원금은 20살짜리가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도 한동안 현우와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아무래도 보육원처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힘들다 보니 언젠가부터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죠.
그 사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몇 년 뒤엔 대학 동창이었던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도 했죠. 사실 며느리가 저희 부부 마음에 쏙 차지는 않았어요. 며느리 배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랄까 첫인상부터가 좀 샜다고 해야 하나요? 예쁘긴 예쁜데 눈꼬리도 쭉 찢어져 있고 입술도 얍실하고 뭔가 냉랭한 게 다가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잘 지내긴 어렵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전엔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허구한 날 연락해 알랑방귀를 뀌더니만 막상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는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처음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 생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죠. 원래 남편 생일 바로 직전 다리 며느리 생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연락 와선 자기 생일 기억하냐 하며 시답지 않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잖아요. 기대해도 되는 거죠. 친구들한테 벌써 자랑도 다 해놨어요. 시부모님이 생일 엄청 잘 챙겨주실 거라고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말투였어요.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이 있더군요. 뭐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잘 지내면 좋지 싶어 갖고 싶다는 그 가방을 사줬어요. 그리고 따로 호텔에서 밥도 먹었죠. 근데 이 괘씸한 게 정작 저희 남편 생일이 되니 축하한다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어쩜 그럴 수가 있냐 한 소리 하니 바빠서 깜빡했다면서 주말에 같이 외식이나 하자더군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무한 리필 고깃집이었어요. 남편이 고지혈증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순고기만, 그것도 품질 나쁜 수입산만 파는 곳을 데려가다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죠. 아니, 부모 생일에 누가 무한 리필 가게를 데려오니? 게다가 너희 아빠 고지혈증 때문에 붉은 고기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미안해, 엄마. 급하게 찾다 보니까 아빠 고지혈증인 건 내가 깜빡했네. 그나마 아들은 좀 반성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인상을 팍 구기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고지혈증인데 고기 잘 만드시는데요? 그거 하루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시간 내서 모시고 온 건데 사람 성의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도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더군요. 뭐? 성의? 생일 당일에도 연락 한 번 없다가 우리가 먼저 얘기하니까 그제야 까먹었다면서 부랴부랴 이런데 데려오는 게 네가 말하는 성의. 생일 때 우리가 해준 걸 생각해보려. 사람이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어. 명품백 받아갈 땐 좋다고 받아가 놓고 시아버지 생일에 팝한끼 대접하는 건 그렇게 아까웠니? 제가 언제 돈 아깝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어머님 좋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시집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말로는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걸까요? 며느리는 갑자기 식당이 떠나가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대체 무슨 짓인지 참 황당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아, 엄마, 애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걸 갖고 왜 올리고 그래? 아, 뭐라고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뭐라고 해. 참 시대에 애처가더군요.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게 아깝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죠. 처음엔 걔들도 기싸움을 한 건지 뭔지 사과는커녕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아들이 좀 욱하는 경향이 있긴 해도 저희에게 참 잘하는 효심 깊은 아이였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어 참 속상하고 씁쓸했죠.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데 차마 끝까지 미워할 순 없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둘만으로는 힘들었는지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속이 뻔히 보이게 애를 봐달라, 육아용품 사는데 돈 좀 보태달라 손 벌리는데 차마 내칠 순 없더라고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자주 아들 집에 가 손주도 봐주고 살림도 살펴주면서 그렇게 지냈더랬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무르게 대처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어요.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 나섰는데요. 사업자금 좀 보태달라기에 투자용으로 갖고 있던 건물을 팔아 보태줬죠. 사실 아들이 내심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했지만 아들은 힘들게 뻔한데 싫다대요. 엄마, 아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긴 싫다대요. 상처받았지만 세대가 다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겼어요. 성공할 자신이 있다 큰 소리 뻥뻥 치길래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아들 사업은 1년도 안 돼 폭삭 망해버렸어요. 알고 보니 아들에겐 사업적인 재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다시 회사 들어가라 하니 싫다며 한 번만 더 도와달라 하더군요. 내키지 않았지만 안 그러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대 비용으로 갖고 있던 연금이며 적금까지 깨서 또 사업자금을 보태줬죠. 하지만 어떤 사업 감각이 두 번째라고 생길 리 없었고 아들은 결국 두 번째 사업마저 싹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면 아들도 포기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느 날 며느리와 같이 집으로 찾아와선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라. 대학 동창이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완전 대박이야.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어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내가 자식 농사를 단단히 잘못 지었구나 싶더라고요. 넌 아직도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니? 우리가 무슨 은행 ATM기도 아니고 탈라고만 하면 그냥 돈이 척척 생기는 줄 알아. 이젠 엄마, 아빠도 돈 없어. 가진 건 이제 가게랑 집뿐이라고. 그러자 잠자코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어 황당무계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럼 가게 파는 건 어때요? 장사도 예전 같지 않고 두 분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 하셨잖아요. 어차피 이의가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이쯤에서 그냥 권리금 받고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얘기에 당혹스러웠어요. 슬쩍 아들 표정을 살피니 이미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눴던 건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군요. 둘 다 가게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게를 아무렇지 않게 정리하라 할 줄이야.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물론 언젠가 우리 둘 다 힘이 딸리는 날이 오면 정리해야겠지.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수십 년 된 단골들도 많고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정리하겠니? 그러자 아들이 팍 얼굴을 구기며 성을 냈어요. 답답한 소리 하시네. 아, 그깟 단골들이 뭐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요즘은 맛집도 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홍보 같은 거 기깔나게 잘해야지. 아, 근데 늙은 엄마, 아빠가 그런 걸 어떻게 쫓아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걸. 요즘 손님도 많이 줄었잖아. 그딴 보태된 가게는 그만 접고 내 사업이나 도와줘. 아, 이거 분명 성공한다니까.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돼 날아와 박혔어요. 제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못하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우리가 너 사업하는 돈 보태주려고 날 이때까지 등골 빠지게 일한 줄 아냐. 2번이나 도와줬으면 됐다.
이젠 너 스스로 해결해. 한 주에 반의 가장이라는 놈이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 거야. 그리고 어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이 어디 평생 너 시집살이 한번 시켜본 적 있냐? 너 대신 준호 키워주고 살림하고 사부인보다도 더 뒷바라지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자식 같은 가게를 정리하라는 말을? 설사 준호가 그런 말을 했어도 네가 말렸어야지. 늘 과묵하던 남편의 노성의 아들 부부는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편은 기세를 몰아 그런 둘을 현관까지 내쫓았죠. 또 돈 얘기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아라. 아빠, 정말 이럴 거야. 우린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남편의 차디찬 말에 아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왈칵 소리를 지르더군요. 해줄 만큼 해주긴 뭘 해줘. 그동안 그 보육원에 돈만 안 갖다 바쳤어도 살림이 이렇게 거덜났겠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게 팔란 소리 했겠냐고. 너 또 그 보육원 기부금 가지고 그러는 거냐. 엄마, 아빠가 자랐던 보육원이야. 사람이 벌만큼 벌었으면 되돌려줄 줄도 알아야지. 왜 그래야 되는데? 막말로 엄마, 아빠 재산이 그냥 둘만의 재산이야. 나중에 나하고 그리고 우리 민재가 물려받을 재산이지. 난 아직도 엄마, 아빠가 그 고아 새끼 챙겨준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천불이 나. 그 새끼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으면서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 아들은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저희가 한 보육원 봉사활동이며 현우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본인이 받은 것 생각도 못하고 악다구니만 쓰는지 기가 막히면서도 안쓰러웠죠. 하지만 남편은 한층 더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재산이 왜 내 거야? 내가 언제 가게 나와서 서빙이라도 한 적이 있어.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준 거, 그걸로 부모 역할은 다 한 거야. 심지어 우린 내가 가정 꾸리고 나서도 도와줬고 사업한다고 할 때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10억 가까이 해줬다. 할 만큼 했다고. 할 만큼 하긴 뭘 해. 아직 가게도 집도 있잖아.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잖아.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나와. 오늘부로 엄마, 아빠랑 연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시 내 얼굴 볼 생각 말라고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쫓아갈까 했지만 남편은 내버려 두라더군요. 어차피 얼마 안 가 또 자기들 필요할 때 연락 올 거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돈 얘기를 꺼내려나 싶었는데 웬걸 곧 제 생일인데 다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네. 그때 이후로 저도 그렇고 이도 반성 많이 했어요. 곧 어머님 생신인데 대단한 건 못해드리고 다 같이 바다 보러 여행이나 가요. 아버님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낚시도 하고 회도 먹고 재밌게 놀아요. 보나마나 저희 기분 좀 맞춰주다 사업자금 보태달란 얘기를 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으니 이쯤에서 굽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가게를 정리하는 건 힘들지만 지금 집을 팔고 어디든 월세로 들어가면 돈도 어느 정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안 간다는 남편을 설득해 아들 내외와 함께 모처럼의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손주 녀석은 사돈댁에서 봐주겠다고 해서 보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의외로 며느리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온종일 아들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로 남편의 화를 풀어주려 애쓰더군요. 덕분에 남편도 점차 기분이 풀렸는지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바다에 도착해 다 같이 회를 먹을 때쯤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많이 풀려 있었죠. 그런데 너무 마음을 놨던 탓일까요?
저녁 먹고 숙소에 들어오니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날고기를 먹어 속이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다 같이 배를 타고 나가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숙소에서 쉬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 내외가 만류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도 속이 울렁거려서 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너희 아빠 모시고 너희들끼리 다녀와.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았는지 아들 부부도 더는 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사람을 배웅한 뒤 저는 혼자 숙소에서 약을 먹고 잠을 청했죠. 그렇게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저를 마구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봐. 큰일 났어. 눈 떠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더군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였어요. 벌써 왔니? 준호야. 아빠는? 그게 배가 갑자기 파도에 뒤집히는 바람에 아빠가 물에 빠졌어. 지금 119에 신고해서 찾고는 있는데 가들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바다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구조대원들이 남편 수색에 한창이었어요. 그 옆에 주저앉아 남편을 찾아달라 통곡했지만 끝내 남편은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나서 한 1년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가게고 뭐고 다 때려치고 허구한 날 그 바닷가 주변을 맴돌면서 남편을 찾아 헤맸죠. 보다 못한 아들이 저를 붙잡아 온 것도 여러 번이었네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엄마마저 보내면 난 정말 못 산다고. 나까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의 절규에 그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통곡한 뒤로 다시는 그 바다에 가지 않았죠.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실종 신고도 사망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렇게 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저를 혼자 두는 게 못내 불안했나 봐요. 지금 있는 집을 팔고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어차피 엄마, 이제 가게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만 지키고 있잖아. 그냥 가게랑 집 다 처분하고 같이 살자. 민재 엄마도 찬성했어. 그래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 걱정에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아들 내외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저는 방치해뒀던 가게는 물론 집까지 팔아 아들에게 건네줬어요. 또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같이 줬죠. 남편을 잃고 나니 남은 건 자식뿐이더라고요. 혼자 된 저를 신경 써주는 게 퍽 고맙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아들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하는 자식과의 동거가 쉬울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어쩜 그리 고달프고도 서럽던지요. 저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철이 들어 제게도 잘하는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제게 모든 살림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훨씬 좋잖아요. 이이가 어머님이 해준 반찬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데 제가 해서 뭐 하겠어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처음엔 요령 좋게 넘기더니만 나중엔 아예 식모처럼 부려먹더라고요. 반찬이 간이 안 맞거나 청소가 잘 안 돼 있거나 하면 대놓고 짜증을 부렸죠. 지 엄마 하는 걸 보고 배웠는지 나중엔 손주놈도 저를 객식구 취급하대요. 그런데도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했죠. 오히려 덤마가 좀 참아.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산다잖아. 애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할 수도 없고 뭘 어떡하겠어 하고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제야 아차 싶더군요. 죽는 순간까지도 재산은 꽉 틀어지고 있으라고. 그래야 자식들이 천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이미 전 재산을 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줬고 가진 거라곤 늙어빠진 몸뚱이뿐이었죠.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확 남편 뒤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 아들에게 울며 사정했죠. 저는 같이 못 살겠다고. 제발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집을 따로 구해달라고요. 아들은 선심 쓰듯 정 그러면 나가 살라 하더군요. 그래도 제 엄마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나 보다 했는데 아들이 구해줬다는 집을 본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 시절 살던 그 지하 단칸방보다 못한 집이었어요. 제 한몸 누이면 꽉 차는 벽지조차 제대로 안 발려있는 쪽방이었죠. 그래도 며느리와 손주 눈치 안 보고 혼자 지내니 살 것 같더라고요. 밤에 너무 외로울 땐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말을 걸었죠.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인 줄 알았겠지만 그 덕에 그나마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작정 아들은 저를 쪽방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나중엔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렇다고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작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를 안타깝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있어 따로 정부 지원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나날들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 주우러 나갈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저를 찾는다면서 전화를 내밀더군요. 처음엔 아들인가 했어요. 그때 이미 핸드폰도 다 처분한 지 오래라 아들이 연락하려면 집주인을 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건네받은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잘 지내고 있는 건 맞지? 이 사람이 왜 답이 없어? 당신, 벌써 내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야. 놀랍게도 목소리의 주인은 죽은 제 남편이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어디냐며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홀린 듯 주소를 불러주고 나서도 떨리는 마음을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어 홀로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크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웬 젊은 남자도 함께였죠. 남편은 놀라 굳어버린 저를 대신해 안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더군요. 당신이 왜 이런 곳에 있어? 왜? 도대체 준호가 그 자식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 큰 손에 눈물 젖은 얼굴까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나니 목이 콱 메이더군요. 당신, 도대체 난 당신이 죽은 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 실제로 난 지난 3년간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남편이 고백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물속에 빠뜨렸다고 하더군요. 온몸이 차가워지면 안 된다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줬거든. 근데 그걸 마시자마자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정신 차려보니 난 이미 물에 빠진 뒤였어. 어떻게든 배 위로 기어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대로 날 밀고 멀리 가버리더군. 뭐라고? 그게 무슨... 당신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배를 악착같이 붙잡으니까 준호, 그놈이 낚싯대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어. 근데도 착각이겠어. 세상에, 어떻게 준호가 그런 끔찍한 짓을. 우리 재산하고 보험금 노리고 작정한 거겠지. 그날
만약 당신이 몸이 아파서 숙소에서 쉬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둘 다 죽이려고 했을 거야.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뉴스를 그동안 수없이 보고 살았지만 설마 그게 내 일이 될 줄이야. 너무 소름 끼치더군요. 나름 그동안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며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아들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기막힌 사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머리를 얻어맞고 의식을 잃었고요. 이대로 꼼짝없이 물귀신이 되는구나 했대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웬 섬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거둬준 농사꾼에게 노예처럼 부려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있어라. 뭐 경찰 통해서 가족한테 연락해뒀으니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날 못 가게 하더라고. 그러다 나중엔 마구 때리면서 반일하라는 거야. 알고 보니 그 마을이 다 짜고 치면서 그렇게 매매해온 사람들을 섬노예로 부려먹는 고지더라고. 도망치고 싶어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 그럴 수가 없었어. 선착장에서 마을 사람들 신고로 붙잡히기 일쑤였지.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모른 척 하더라고. 남편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쉼없이 일해야 했어요. 정당한 보수는커녕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섬 노예라는 걸 풍문으로만 들었지. 설마 내 남편이 당할 줄이야. 정말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더군요. 제가 말없이 계속 울기만 하자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위로했어요. 울지 마, 다 지나간 일인걸. 난 이제 괜찮아. 이 녀석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당신 곁에 올 수 있었는 거야. 남편은 그때까지도 잠자코 서 있던 젊은 남자를 손짓했어요. 그제야 전 그 남자에게 눈길을 돌렸죠. 훤칠하니 큰 키에 잘생긴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이분은 누구예요? 아니, 못 알아보겠어. 현우잖아. 남편의 소개에 저는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젊은 시절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었던 현우더군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사이 중년의 신사가 됐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 아니, 이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 현우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같이. 현우의 인사를 받아주는 순간에도 얼떨떨하더라고요. 현우는 그저 말없이 쑥스럽게 웃기만 했고요. 그런 현우를 대신해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이 자식이 기특하게도 아주 성공했어. 엄청 큰 식품 회사 사장이지 뭐야. 그 섬에서 나는 특산물로 과자를 만드는데 그 계약 때문에 섬에 들렀다가 날 보고 달려오더라고. 이 한눈에 알아봤대. 그래서 당장 그 섬을 뒤집어 엎고 난리쳐서 날 빼준 거지. 어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현우 손을 붙잡고 몇 번을 고맙다 인사했는지 몰라요. 현우는 저희 부부가 자기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준호 형이 두 분한테 저지른 짓도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이대로 그냥 놔두실 건 아니죠. 그 말에 새삼 다시 아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남편과 준호는 일단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저 혼자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을 먹다 말고 놀라서 나오더군요. 아니,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긴 왜 왔어? 아들은 반기긴커녕 짜증부터 냈어요. 제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고는 돈 달라고 온 거지. 아, 근데 나도 사정이 있어.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하고 또 자기 힘든 얘기만 늘어놓더라고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의 말을 잘랐어요. 너희 아빠랑 배 타고 나갔던 날 정말 죽일 작정으로 물에 떠민 거니? 제 말에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안색이 확 달라지더군요. 갑자기 그게 뭔 헛소리야. 내가 아빠를 왜 밀어? 엄마,
드디어 돈막 난 거야. 다 알고 찾아온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 왜 그랬어?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라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전 아들과 며느리가 뒤늦게라도 사죄하길 바랐어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한테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급기야 며느리는 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니, 어머님, 다 늦은 저녁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게 웬 민폐해. 그만 가세요. 가시라고요. 남의 집 사준 게 누군데 남의 집이래.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악을 쓰며 못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너희도 모르는 살인자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콩밥 먹일 거야. 하고 악을 썼죠.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더군요. 어머님이 무슨 재주로요? 설사 저희가 작정하고 아버님 죽였다고 쳐요. 쪽방에서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에 있던 남편과 현우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때 분명히 아주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구나. 그동안 이 애비 죽이고 잘 먹고 잘 살았냐. 남편의 차디찬 말에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벌벌 떨기만 하더니만 갑자기 며느리가 먼저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어요. 아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이가 사업한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당장 사채업자들이 죽이겠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지. 어머님, 아버님은 절대 돈 못 주겠다면서 매정하게 굴었지.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빌기 시작하자 뒤를 이어 아들도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이 사람 말이 맞아. 난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응. 아들은 어릴 때 뭔가 잘못하면 그러던 것처럼 똑같은 말로 저희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집부모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 내외를 참담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다 말했어요. 긴 말할 것 없다.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경찰에 신고할 테니 죄값 다 받고 나오거라. 진짜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맞아요. 아버님. 민재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 둘 다 감옥 가면 민재는 누가 돌봐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남편이 꿈쩍도 않는 걸 보니 나중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더는 자식이라 여기지 않기로 해서일까요? 그 모습에 안타깝긴커녕 소름만 끼치더라고요. 전 아들 내외를 거칠게 뿌리친 뒤 그 뒤로 남편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죠. 지금 여기서 나는 얘기 전부 다 녹음했으니까 나중에 경찰서에서 발뺌할 생각 마세요. 곧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넋 놓고 있던 아들은 현우의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던가 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우의 멱살을 잡더군요. 넌 뭐야, 이 새끼야.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드냐고. 저 기억 안 나세요? 섭섭한데요. 그래도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주 같이 놀았는데. 하긴 형은 그때도 절 싫어했죠. 제가 형보다 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한다고 뻑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면서 욕하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너 설마. 맞아요. 형이 그렇게나 괴롭히던 고아 새끼 김현우예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현우를 줄곧 괴롭혀온 것 같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새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전 어릴 때부터 형이 참 부러웠어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주는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은 고마움을 모르고 늘 뭔 일만 생기면 부모님 탓을 했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자기한테 없는 것만 찾으면서 그것도 자기 앞에 놔달라고 땡깡 섰잖아요. 그래도 나이 들면 철이 들겠지 했는데 웬걸 이제는 아예 인간이길 포기해버렸네요. 임마,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못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동안 돈을 꽤나 벌어놨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든 형이랑 형부인 감옥에 쳐 넣을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분들한테 허튼 짓 못하게. 알겠어요. 현우는 마치 경호원처럼 저희를 보호해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묵묵히 저희 부부를 도와줬죠. 미안한 마음에 더는 신세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릴 때 입은 은혜를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며 저희를 잡더군요. 살 집을 마련해준 것도 변호사를 선임의 아들을 고소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전부 현우였어요. 그런 현우를 보고 있자니 새삼 혈연이란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더군요. 제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을 죽이려 했던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과 며느리를 존속살해 미수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둘 다 죄를 시인한 덕에 경찰 수사며 법정 다툼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죠. 법원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존속을 살해하려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아들과 연을 끊었어요.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용서해달라며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달라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재산을 노리고 그런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군요. 그쯤에 저희 부부는 현우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식당을 차린 상태였거든요. 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긴 정말 새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 느꼈네요. 이미 아들과 저희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라는 거려. 한 집에 산다면 평생 아들이 저와 남편을 살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몰차게 연락을 끊고 번호까지 바꿔버렸네요. 그 뒤로 아들 부부는 업보 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친척들에게 전해 들으니 둘 다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요.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꽂다가 망하는 바람에 집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하더군요.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채를 끌어들였다가 지금은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양이에요. 제 배로 낳은 자식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시 거둘 수도 없으니 가슴에서 지우는 수밖에요. 그래도 친구들에게도 말 못했던 사연을 여기에 털어놓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비록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지만 생각보다는 살만합니다. 곁을 지켜주는 남편과 현우 덕분이겠죠. 현우는 자기가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야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건지 저희 부부를 친부모처럼 살뜰하게 챙기고 있답니다. 부창부수라고 현우 아내도 저를 거머님,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동안 예쁜 따님 시부모님이 없어서 서글펐는데 저희를 만난 이후로 너무 좋다고 그냥 말뿐이라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 전 다 같이 여름 휴가도 다녀왔는데요. 정말 아들 내외와 간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더군요. 이제 그만 아들이 준 고통은 잊고 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